민경환입니다. 이런 자리 되게 긴장되는 자리인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명준 대표님이 이 책 추천해 주시고 하셔갖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책장을 넘기면서 몇 장 넘기고 나서 이명준 대표님이 흑수를 저한테 발휘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좀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항상 뭐 바르게 커라, 뭐 정도를 걸어라, 남한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끝난 더 글로리를 보면은 연진이 일당들이 그렇게 다 벌을 받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쾌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얘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정서와 정말 맞지 않았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 이종호가 탄생한 시기가 청나라 말기입니다. 서구 열강에 중국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권들이 다 침탈당하고 군벌들이 득세하면서 민중들이 희는받을 때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사서오경이라든가 제자백가, 뭐 24사 통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서오경 다 아시죠? 모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입니다.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가가 오경인데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제자백가는 다 아시고 유가, 도가, 법가 같은 제자백가, 춘추 전국시대에 있던 사상가들이죠. 그리고 24사는 중국의 정통 역사서인데요. 이런 걸 다 통달했는데 지금 현재 청나라 말기의 상황을 이기기에는 이런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모든 역사는 승자만을 위해서 기록이 된다고 하면서, 그럼 그 승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짐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승자가 됐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성공 비결은 낯 뜨겁고 두껍고 속마음이 시큼한 경우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뭐 이렇게 봐왔던 사람들 중에 성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 흑수를 이렇게 시커멓게 해갖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시의 중국의 상황들, 당시의 중국이 열강의 나라가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는 이겨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하면서 이 열강을,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책은 4장 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학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흑의 대가들 총 12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흑술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게 흑술인가, 그리고 오늘의 어떻게 흑술을 대입시켜 볼까에 대해서 4장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첫 번째는 흑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흑은 두꺼운 마음과 두꺼운 얼굴과 시큼한 마음, 면후 심흑의 약자입니다. 흑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백, 얼굴이 얇고 마음이 하얀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손님들 와도 이렇게 얼굴에 표 확 나면 이 사람 가격 싸다고 느끼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예, 인간으로 안 봅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흑술의 흑은 이게 기본이 성악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다는 존재, 근데 박백 같은 경우는 착하다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요. 근대 일본과 조선을 비교합니다. 일본 당시에 조선을 침탈할 때 모든 뻔뻔한, 우리 국모를 죽이고 뻔뻔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조선은 성리학에 기대서 그냥 명분만 중시하고 체면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라를 침탈당하고 나라를 뺏기게 되는 결과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과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합니다. 현재 중국은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뻔뻔하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김치에 대해서 종주국 논란이라든가 남중국해 역사 왜곡, 아니면 인도와 영토 분쟁,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뻔뻔한 중국에 대비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그 흑술로 무장한 중국 정부를 우리가 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백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명분,
체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책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면후시목 훅술의 단계가 있는데요. 요 보시면 요 아시겠지만 요 글자체가 좀 틀립니다. 네, PPT에 없어요. 이런 한자도 없어요. 이 책이 PPT에 한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쓰지도 않는 한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후여성장 후겨메탄인데요. 두껍기가 성벽과 같고 검기가 검은 연탄과 같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1단계랍니다. 이 정도가 시큼한데 1단계인데 이 정도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이 이 마음이 시큼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마음이 시큼했다고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죠. 이게 아마 이 시큼한 마음이 표가 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알겠죠. 저 사람은 정말 속이 검은 놈이야. 시큼한 놈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1단계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싫어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후이경 흑일양인데요. 후이경은 뻔뻔하기가 언덕과 같고 검지만 밝은 단계입니다. 언덕경자입니다. 언덕경. 근데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큰 산마루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때려서 부셔도 부서지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뭐 상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속이 검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하얗게 보이는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 단계를 했던 사람으로 조조와 유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는 3단계가 후이무형 후이무색, 뻔뻔하거나 형체가 없고 검지만 색채가 없는데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남들은 다 이제 성행 군자로 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던 사람은 역사상에는 없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단계가 이제 부르부르 두껍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요. 역사의 인물들을 대입시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춘추 시대의 부천과 부차를 비교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월나라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부차 같은 경우는 오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성어에 오월동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하고 같은 배,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힘을 합쳐갖고 이겨낸다. 이게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공동적인 목표가 생기면 힘을 합친다는 얘기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구천이라는 사람은 저자는 흑술의 대가 중 두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부천을 뽑았습니다. 부천과 부차는 오나라가 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갖고 부천이 부차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인 생활을 하는데 부천이 하루 병이 들었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똥을 맛을 봐야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부천이 가서 똥을 찍어 먹고 시큼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를 굉장히 노력하는 게 만드는, 겨울에 얼음을 가까이 하고 여름에는 불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광량해의 시초가 되는데요. 도광량해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등소평의 외교 정책이었죠. 칼집에 칼날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는 얘기인데요. 이 구천이 도광량해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방과 한우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한우 같은 경우는 역발산 기계세, 그리고 만인지적이라고 불렸습니다. 10,0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고 산을 옮기고 그 기운이 산을 덮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유방과 한우는 항우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지만 끝내는 유방이 승리하게 됩니다. 출신부터 좀 다른데요. 유방 같은 경우는 이면무리, 불량배 출신인데 항우는 초나라의 귀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항우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의 용기를 믿고 이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뭐 경토라든가 한신이라든가가 원래 항우 밑에 있었지만은 유방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책사들이나 장군들이 돌아서게 되면서 항우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데요. 두 명은 굉장히 좀 대립적인 자세가 대립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유방 같은 경우는 점령지에 가서도 불량매물이다 보니까 막 약탈도 하고 이러고 싶지만은 주위 장소들이 많이 말립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이건 참아야 된다고. 하지만 항우는 적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학살을 많이 했는데요. 유방 같은 경우 이제 패도 후훅이라고 이제 후훅술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우한테 유방의 아버지가 잡히는데요. 항우가 유방한테 너 항복하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고 하자 유방이 그럼 그 삶은 아버지 국을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수레가 속도가 나지 않자 자식들을 발로 차서 3번이나 떨어뜨립니다. 인간으로는 조금 하기 어려운 짓이죠. 근데 저런 전술 자체가 굉장히 유방을 임기응변하고 좀 시커멓고 뻔뻔하게 만드는 저런 자세가 한 나라를 시작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항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항우를 볼 때는 굉장히 좀 그냥 힘만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우가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유방한테 져서 오강만 건너서 다시 강동으로 가면 거기서 대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강동의 자제들을 전쟁에 데리고 와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서 부모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오강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방도 토사구팽이 이제 거의 대명사격이 되죠. 이월왕이라고 해서 7명의 왕이 한나라를 창시하고 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토사구팽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뭐 한신 같은 사람이나 팽월 같은 사람 죽인 건 좀 유명하죠. 장량과 한신입니다. 장량과 한신은 한 삼걸 중에 한 명입니다. 소하고 3명이 한나라를 창업한 공신 중에 하나인데요. 장량은 유방의 군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꾀를 내갖고 이제 꾀주머니의 대명사 같이 됐죠. 장량은. 근데 굉장히 좀 우리가 신이라든가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흥구의 맹약이 뭐냐면 유방과 항우가 이제 서로 세상을 나눠갖자고 맹약을 한 다음에 서로 군사를 물리는데 장량이 유방한테 얘기합니다. 지금을 공격할 때다. 그러니까 맹약 같은 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졌죠. 하지만 장량 같은 사람은 참 속이 이 사람도 시커먼 사람이기 때문에 한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포나 이런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하고 황제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만호의 시급을 줬는데 이런 것도 거절해서 굉장히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유방의 마음을 많이 샀죠. 그거에 비해서 한신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얼굴이 뻔뻔하기는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과지옥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는 치욕을 한신은 그런 것까지 다 견뎌내면서 장군의 자리에 쓰고 나중에는 이제 제왕의 자리에까지 쓰죠. 그리고 다다익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유방이 하루 물어봅니다. 나는 병력을 얼마나 인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정도 인솔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신 당신은 얼마나 인솔할 수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자기의 군주인 유방을 깔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방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다다익선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 한신의 그런 성품을 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천하 삼분지계는 이 제나라 왕이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됐을 때 괴철이라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방과 항우가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천하를 3개로 나누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한신이 유방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하고 좀 맞는 사람이죠. 의리를 좀 중시하는. 근데 그렇다고 또 유방한테 완전 복종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종리말 같은 경우는 종리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항우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항우의 장군이었는데 항우가 죽고 나서 한신한테 몸을 위탁해 오는데 유방이 독리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신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독리매를 숨겨주는데요. 근데 그걸 유방이 알고 이제 한신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신의 책사가 독리매를 죽여서 목을 갖다 바치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리매가 자결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유방이 너를 지금 치지 않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인데 네가 나를 죽이게 되면 너도 같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딱 됐죠. 이것처럼 한신은 얼굴이 뻔뻔한 건 있었지만 속이 시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조조하고 유비를 비교합니다. 조조는 시큼한 마음의 대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유비는 뻔뻔함의 대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비는 우리가 삼국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울죠. 막 울보입니다, 울보. 조조는 당시에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홍이라고 불렸는데요. 평화로울 때는 능한 신하가 되지만 어려울 때는 한 부분의 군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조 같은 경우는 득인과 용인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장수하고 가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장수하고 가후가 조조의 큰 아들인 조왕하고 그리고 가장 아끼던 장수 전의를 죽여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두 명을 다 용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으로 써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면모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의 대명사로 조조가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유비 같은 경우는 이 인의의 대가로 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포가 죽을 때 조조가 여포를 자기 수하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유비가 얘기하죠. 조조한테 이전까지 여포가 모셨던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가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여포를 죽이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형주 같은 경우도 오나라 성군한테 빌려왔지만은 끝끝내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뭐 뺏기게 되지만은 끝끝내 돌려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네 번이나 처자식을 두고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손찬 밑에 있을 때는 원수하고 싸웠고요. 원소 밑에 있을 때는 조조하고 싸웠습니다. 조조 밑에 있을 때는 여포하고 싸웠고 유표 밑에 있을 때는 또 조조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내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유비는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송건과 사마인데요. 면후 뻔뻔한 거는 유비만 못하고 시큼한 거는 조조만 못하다고 했지만은요,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은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조가 영어를 잘하고 유비가 수학을 잘하는데 송건은 전체적으로 내신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창업보다 어려운 수성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송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손견, 형 손책한테 이 오나라를 물려받아서 수성을 했는데 전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외교수를 펼치면서 오나라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기에는 좀 앙군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 삼국지의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멸망합니다. 조조의 위나라가 늦게 멸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송건의 오나라가 위나라보다 15년을 더 길게 있다가 멸망을 합니다. 모택동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량이 아니면 조조와 량이 없이 권이 아니면 조조와 누가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송건만이 조조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가 두 명의 흑술의 대가를 얘기했는데 한 명이 아까 부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이입니다. 사마이 같은 경우는 흑을 대성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마이 같은 경우는 조씨 4명의 군주를 모셨습니다. 조조, 조비, 조의 조방까지 4명을 모셨는데 이 4명의 군주 밑에서 계속해서 신임을 받고 신하로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잘 영특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허허실실의 묘리를 통달해서 그 약점을 확 찔러버리는 허점을 보였다가 약점을 찔러버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병에 걸린 것처럼 미친 사람 척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군권을 갖고 있던 조상을 일거에 죽여버리고 위나라 정권을 갖고 오죠. 그래서 손자 때에는 위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사마이하고 제갈량하고의 교전에 대해서 삼국지 연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갈량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긴 했지만은 후국을 대성한 사마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겨우시죠? 이제 반이 끝났을 뿐입니다. 아직 반이 남아 있습니다. 뻔뻔하게 하려고요. 뻔뻔하게. 다음에 모택동하고 장계섭입니다. 청나라가 끝나고 일본과의 싸움을 하면서 모택동하고 장계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요. 모택동 같은 경우는 자치통감을 17번 정도로 했답니다. 자치통감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을 거울을 비춰갖고 시세로 삼는다는 그런 책인데요. 17번을 보면서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를 굉장히 많이 보고 군주의 역할, 군주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가를 많이 봤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비해서 장계섭은 주역을 탐독합니다. 오경중의 주역을 탐독하는데요. 주역은 말씀드린 경전입니다. 경전. 유교 경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두 명의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모택동은 그래서 당시에 국공합작, 일본과 맞서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많은 그 공산당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룹니다. 합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자면 공산당이 국민당과 거의 비슷한 레벨로 남들이 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그림을 모택동이 잘 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장계석도 처음에는 굴욕과 난간도 굉장히 이겨내고 상당히 많이 그 어려운 그 뻔뻔함이라든가 좀 검은 마음들도 막 보여주면서 막 하지만은 후반기 가서는 주역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인이 그리고 뭐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만을 하다 보고 맨날 전선이 밀려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니 맨날 지고 있는데 정도와 정의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택동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뭐 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임기응변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장계석을 굉장히 뛰어나게 봤던 게 전반기에 우리 흥선대원군 이항 같은 경우가 남들한테 이게 상가집 개로 불리면서 굉장히 멍청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끝끝내 그래갖고 왕의 아버지가 되죠. 근데 장계석은 이제 전반기만 이항과 비슷했고 목적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후국수를 배웠으니까 후국수에 대해서 그 이전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 후국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건가를 이야기해 보면요. 후국 점습록이라는 거에 14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저자는 9개의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데요. 이게 빌공자인데 한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뜻으로 여기다 쓰이냐면요. 한 가지 일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따라갈 때 거절을 당해도 또 가고 거절을 당해도 또 가고 거절을 당해도 또 가고 이런 마음을 비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견인불발이 자세가 지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것들. 이게 군주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주를 계속 바꾸는 경우도 이 공짜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용이 없더라도 외관은 엄격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공입니다. 공은 바칠공인데요. 권세에 빌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발전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된다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에 붙어서 출세하는 것이 발용 부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 부인을 두려워하는 정도에 따라 관직이 비례한다고 하는데 수문제가 부인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근데 부인을 군주하고 비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충입니다. 빌충자인데요. 허풍을 떤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물리친 경우가 있죠. 제갈량이 죽은 걸 알고 사마이가 총나라를 공격하는데 갑자기 죽은 제갈량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다 보니까 또 속았구나 해갖고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갈량한테 사마이가 몇 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했던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생판 모르던 사람이었으면 이게 통할 리가 없겠죠. 허풍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국가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무기인 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떠들어도 우리가 봤을 때 허풍인 것 같고 허장성세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술을 계속 쓰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보공입니다. 칭찬하라고 하는데요. 칭찬을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칭찬도 아무나 그냥 칭찬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우 잘생겼네 이건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냥 성희롱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신뢰를 우선 갖고 나서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나서 아량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모른 척 해주는 거,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거, 나중에 약점 잡을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칭찬하고 칭송하고 뭐 아첨하는 건데요. 이걸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겠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아첨인가 아니면 칭찬인가라는 뜻은 그걸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니까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인데요. 다섯 번째네요. 협박과 아첨을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협박은 아닌 것 같고 자존심을 긁으라는 얘기도 보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긁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갈량이 송건한테 행했던 수법입니다. 당시에 제갈량이 조조의 100만 대군이 내려오다 보니까 송건이 항복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갈량이 가서 송건을 살살 긁죠. 조조는 100만 대군이나 된다. 이렇게 우선 막 해놓고 너희들 10만도 안 되는데 니네가 싸울 수 있겠냐. 빨리 항복하고 말아라. 이렇게 자존심을 긁다 보니까 송건이 조조에 대항해서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보낼송입니다. 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주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부차가 월나라의 서지를 부차한테 바친 것처럼 그리고 유방의 책사 진평이 군벌들을 매수하고 장개석이 군벌들을 매수하고 진평이 주위 장수들을 매수한 것처럼 이 뇌물에는 사람들이 다 약하다는 거죠. 뭐 누가 밥 줬는데 싫어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못 줘서 하는 날이지. 못 받아갖고 한 날이죠. 일곱 번째 공손할 공인데요. 뼈마디가 없는 인간처럼 아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비해서 동진의 도연명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아첨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관리로 있었는데 그 윗사람의 비율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의식을 해결 못하고 땅에다가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기의 의지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주위에 그렇게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뜻을 펼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화강동진이 빚을 부드럽게 하면서 혹인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연명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높을수록 몸을 낮추고 베풀어서 이게 대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봉입니다. 뻣뻣하게 군다는 뜻인데요. 위험을 갖추라는 얘기고요. 상대방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만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농이고요. 김어월이 벙어리처럼 처신하라.
이게 가마 사마이가 조상을 제거할 때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이 방법을 써먹었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무리 자기의 목적이 있더라도 이 목적을 가는 방향이 직진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은 돌아서 가는 방법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직진만이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나서 변해 너 10년 전하고 봐도 똑같아 이런 모습은 절대 칭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10년 전하고 똑같으면 안 되고 발전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수를 구사하려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상사에 빌붙어서 허풍을 떨고 칭찬하고 자존심을 건들고 뇌물을 주고 비위 맞추고 위험한 인상 풍기고 김머거리 벙어리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흑수를 대성하게 됩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재벌 총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재벌 총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한테 해주기 위해서 기업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고요. 검찰 같은 경우도 또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 굉장히 나쁘다고 하고 욕을 했는데요. 앞으로 배울 생각입니다. 흑으로 오늘의 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경영자와 신하, 노동자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군주 같은 경우는 경영자 같은 경우는 부하에게 의중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하가 나의 의중을 군주의 의중을 보게 되면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 끌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중을 안 보일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떤 목표는 정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부하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부하를 널리 포용하라. 이거 지금 내용들은 거의 우리가 맨날 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하는 상사의 의중을 헤아려라. 상사에게 공을 들려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흑수를 잘 구사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